한 회사의 로비에서 조그마한 소녀가 회장 할아버지를 갑자기 붙잡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빨간색 넥타이 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라 생각한 회장. 하지만 이내 불안한 마음이 들어 넥타이를 바꿔 맸죠. 회장은 그저 해프닝 정도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훗날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충격에 빠집니다. 바로 이 넥타이 교체 순간이 회사를 빼앗길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재밌는 사연을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건설회사 본사 로비에는 아직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층 높이의 유리 건물 안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죠. 오늘은 이 회사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관리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작은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렀습니다. 11살 소녀 장민서였죠. 할아버지인 경비소장 장태식이 아직 순찰을 나간 사이 민서는 혼자 관리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과 후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민서에게 할아버지의 관리실은 제2의 집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민서의 귀에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잡혔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였어요. 아이의 호기심이 발동했죠. 살금살금 복도로 나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이 고민하는 가격보다 조금 낮게 내. 그러면 바로 사인할 거야. 넥타이 도청으로 오늘 발언 뽑아. 짜깁기 오디오는 준비돼 있어.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나쁜 일을 꾸미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도청이라는 단어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어린이용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학교 발표 수업 때 쓰려고 할아버지가 사준 것이었어요. 민서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께 들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관리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녹음기를 책상 서랍 깊숙이 숨기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렸죠. 오전 8시,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서 내려와 로비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70대의 위험 있는 신사가 나타났어요. 서도건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를 맨손으로 일궈낸 창업자였죠. 냉철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왠지 평소와 다른 기색이 보였습니다. 도건은 늘 그렇듯 정장 차림이었지만 목에는 아직 넥타이를 매지 않은 상태였어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는 항상 빨간 넥타이를 매는 것이 그의 오랜 관례였거든요. 큰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빨간 넥타이를 맸고 그때마다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로비를 가로지르려던 도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관리실에서 뛰어나온 작은 그림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거든요. 회장님, 민서였습니다. 아이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도건은 놀란 듯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서야, 벌써 왔네. 할아버지는 순찰 나가셨어요. 민서는 잠깐 망설이더니 도건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빨간 넥타이 하지 마세요. 도건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응? 왜? 그냥. 오늘은 빨간색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건은 당황스러웠어요. 11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민서의 눈을 보니 장난기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민서야, 할아버지한테서 뭔가 들었니? 민서는 고개를 젓고는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제발요. 오늘만은요. 도건은 잠시 말없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아이의 말을 웃어넘겼겠지만 오늘은 묘하게 가슴 한편이 무거웠거든요. 며칠 전부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었어요. 직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막연했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도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다른 넥타이를 매야겠구나. 민서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감사해요, 회장님. 그때 관리실 문 틈새로 장태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20년 넘게 이 회사를 지켜온 경비소장이었죠. 그는 손녀를 조용히 끌어안으며 도건에게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도건은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실 민서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 혹시 정말로 조심해야 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도건은 뒤돌아 민서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민서야, 오늘 하루 조심히 지내렴. 네, 회장님도요. 도건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인수합병 계약을 앞둔 날이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회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40층 회장실에 도착한 도건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주저없이 빨간 넥타이를 골랐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민서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결국 도건은 남색 넥타이를 선택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중얼거렸어요.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 그때 비서실장 최은별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능력 있는 여성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였어요. 회장님, 협상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상대방도 이미 도착했고요. 고마워. 도건은 넥타이 매듭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은별 씨, 혹시 최근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적 있나? 최은별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총무 쪽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이 평소보다 좀 복잡해진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의미로? 용어들이 좀 과장된 느낌이랄까요? 평소 회장님 스타일과는 다른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도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자신만의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 평소와 다른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치만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11살 소녀의 한마디가 거대한 음모의 첫 번째 톱니바퀴를 비틀어 놓을 줄은요. 협상 하루 전인 어제 도건의 책상에는 두꺼운 보고서 한 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밸류에이션 업데이트 최종본이었죠. 총무팀과 법무팀이 합작으로 만든 인수대상 회사의 가치평가 보고서였어요. 도건은 40년간 건설업계를 주름 잡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을 일군 사람이었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계약서와 보고서를 검토해왔기 때문에 문서 하나만 봐도 그 진위를 가늠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화려한 그래프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차트는 마치 로켓이 하늘로 치솟는 것처럼 그려져 있었고 예상 수익률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네. 도건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복습니다. 평소 우리 스타일이 아닌데. 보고서를 넘기다 보니 낯선 이름들이 등장했어요. 외부 자문회사 퓨처밸류 컨설팅의 김성호 대표, PR 전문기업 미디어브릿지의 길성재 실장. 도건은 이런 이름들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외부 업체들과 일했지? 더 이상한 건 인수 시나리오였어요. 통상적으로 보수적인 추정치를 제시하는 것이 도건의 원칙이었는데 이번 보고서는 마치 장밋빛 미래만 그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총무팀장 유성민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45살의 그는 10년째 도건의 신뢰를 받아온 임원이었어요. 회장님, 보고서 검토하셨습니까? 성민이, 이 외부 자문회사들 언제부터 협업했나? 아, 박 부사장님께서 최근에 연결해 주신 곳들입니다. 시장 트렌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자고 하셔서요. 박재우, 도건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대 후반의 박재우는 몇 년 전 영입한 전문 경영인이었어요. 총무, 법무, 홍보 업무를 총괄하며 나름 성과를 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수치들이 좀 과한 것 같은데 유성민은 자료를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업계 평균 멀티플도 올라갔고요. 도건은 다시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각종 지표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부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민이, 내 경험으로는 이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요즘 시장이 그만큼 호황이라고 하더군요. 도건은 펜을 돌리며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직감은 이 보고서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혹시 자신이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죠. 회장님,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발맞춰 가야죠. 유성민의 말에 도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있었어요. 알겠네. 그런데 이 가격대로 가면 도건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겠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회수 가능한 투자입니다. 도건은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권장 인수 가격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평소 자신이 생각하던 적정선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이 맞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내일 협상에서 이 선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지. 유성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회장님. 유성민이 나간 후 도건은 혼자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했지만 뭔가 공허한 느낌이었어요. 내감이 둔해진 걸까? 아니면 정말 시장이 변한 걸까? 도건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지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 앞에서는 자신감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는 몰랐습니다. 이 가짜 기준가가 자신의 머릿속에 깊숙이 심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내일 협상장에서 이 숫자가 자신을 함정으로 이끌 미끼가 될 거라는 사실도 말이죠. 보고서를 덮었지만 도건은 다시 한번 생각봤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찜찜했었거든요.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은 떠오르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서도건 회장은 협상장으로 향했어요. 남색 넥타이를 맨 그의 걸음에는 평소와 다른 신중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협상장에는 이미 상대방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인수 대상 회사인 대한산업의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들이었죠. 양측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 회장님. 대한산업 김 대표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건도 정중히 응답했어요. 협상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양측의 실무진들이 주요 조건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인수 가격을 제시하는 시간이었죠.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종 가격은 김 대표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800억 원입니다. 도건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800억? 어제 보고서에서 본 권장 가격이 900억이었는데 그보다 100억이나 낮은 가격이었거든요. 순간 이거 괜찮은 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800억. 도건은 중얼거렸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참 묘합니다. 미리 머릿속에 900억이라는 기준이 박혀 있으니 800억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마치 100억을 할인받는 것 같은 착각까지 들었어요. 도건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약서 서명란에 펜촉을 갖다 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내 예상선에 딱 맞지? 도건의 손이 멈췄습니다. 40년간 수많은 협상을 해온 그였지만 이렇게 딱 맞는 가격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상대방이 어떻게 자신의 심리적 기준선을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었을까요? 회장님. 김 대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건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서 회장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다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도건은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협상장 문을 나서며 도건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그런데 협상장을 벗어난 지 채 30초도 안 돼서 도건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 최은별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포털 사이트에 속보가 떴어요. 회장님이 방금 계약을 완료하셨다고 나왔습니다. 도건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나는 서명도 안 했는데. 그런데 기사에는 서도건 회장, 고가 인수 강행, 배임 고발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전 계약이 마무리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은 서명조차 하지 않았는데 벌써 계약 완료 기사가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은별 씨, 이건 명백히 조작된 기사야. 네, 하지만 벌써 여러 포털에 퍼지고 있습니다. 도건은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던 거예요. 협상 결과를 미리 알고 기사까지 준비해뒀다는 건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회사로 돌아온 도건은 즉시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비서실장 최은별과 보안팀장 오상욱을 급히 불렀어요. 상욱이, 지금 당장 우리 집부터 뒤져봐. 네, 회장님 댁을요? 그래,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어. 집부터 사무실까지 전부 다 본다. 오상욱은 43세 베테랑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15년간 이 회사의 보안을 책임져온 그는 도건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었어요. 회장님, 혹시 도청이 의심되시는 건가요?
협상 내용이 실시간으로 새어나간 것 같아. 그게 아니고서야 저런 기사가 미리 나올 리 없어. 최은별도 긴급히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기사 유통 경로를 추적해보니 PR 브릿지라는 업체에서 배포된 것 같습니다. PR 브릿지? 도건은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보고서에 나온 그 업체 아닌가? 맞습니다. 길성재라는 사람이 대표로 되어 있네요. 도건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공작이었던 거죠. 1시간 후 오상욱과 포렌식 팀이 도건의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도건의 집은 넓고 우아했지만 오늘은 수사 현장이 된 셈이었어요. 회장님,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드레싱룸부터 보자. 특히 넥타이 보관함. 드레싱룸에 들어선 오상욱은 체계적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린 옷장, 신발장, 그리고 각종 액세서리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런데 빨간 넥타이가 보관된 케이스를 열어보던 오상욱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오상욱은 확대경을 들고 넥타이의 솔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실밥을 풀어냈습니다. 이게 뭐지? 솔기 속에서 작은 전자장치가 나왔습니다. 쌀알만한 크기의 검은 모듈이었어요. 회장님, 이거 도청장치입니다. 도건은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빨간 넥타이에 도청장치가 숨겨져 있었다니요. 언제부터? 정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꽤 정교한 장치네요. 실시간으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모델 같습니다. 오상욱은 즉시 포렌식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도청장치에서 나오는 신호를 추적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회장님, 이 신호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PR 브릿지 소유의 사설 서버로 향하고 있네요. 도건은 분노보다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감청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조사해봐. 저장된 데이터가 있는지. 1시간의 분석 작업 끝에 오상욱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서버에 회장님 음성이 문장 단위로 잘려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마치 편집용 소재처럼 보관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별도 파일로 말이죠. 도건은 그제야 상대방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도청이 아니라 자신의 음성을 이용해 가짜 녹음 파일을 만들려는 것이었던 거예요. 이 새끼들이. 그때 최은별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뭔데? 불륜설입니다. 그리고 음성 파일까지 같이 유포되고 있어요. 도건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목소리를 짜깁기해서 가짜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은별 씨, 지금 당장 형사고발 준비해. 그리고 포렌식 전문업체 불러. 네, 알겠습니다. 도건은 오상욱을 바라봤습니다. 상욱이, 이제 전쟁이야. 준비됐지? 도청장치를 발견한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경제신문 기자 이다현이었어요. 34살의 그녀는 업계에서 날카로운 취재와 정확한 팩트체크로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평소 도건과는 업무적으로만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이번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다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전한 정보는 충격적이었어요. 총무팀, 법무팀, PR 대행업체, 그리고 일부 기자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이 이 계획을 부르는 은밀한 코드명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깜빵 보내기 프로젝트였어요. 듣는 순간 도건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이다현은 어제 업계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술김에 흘린 말인데 이미 기사들이 모두 작성되어 대기 중이라는 거였어요. 배임 혐의를 시작으로 각종 개인 비리까지 도건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모든 카드들이 차례대로 준비된 상태였던 겁니다. 이 거대한 음모의 핵심 인물은 길성재라는 PR업체 대표라고 했습니다. 미디어 브릿지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언론 조작에 능숙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유성민 총무팀장과 노기훈 법무차장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도건이 그토록 신뢰해왔던 사람들, 함께 회사를 키워온 동료들이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도건은 놀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다연의 제보가 채 끝나기도 전에 더 큰 재앙의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도건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이 일제히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최은별로부터도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도건의 불륜설 기사가 떴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단순한 추측 기사가 아니라 음성 파일까지 첨부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도건은 즉시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평소 경제 뉴스로 가득했던 메인 화면이 온통 자신의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의 충격적인 불륜 실체, 육성 녹음 파일 공개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도건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목소리라고 주장하는 음성 파일이 자동 재생됐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자신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톤이나 말투, 심지어 특유의 웃음소리까지 비슷했어요.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호흡이나 억양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여러 개의 녹음을 이어 붙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개새끼들이. 도건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곧바로 냉정함을 되찾으려 노력했어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은별에게 즉시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포렌식 전문업체에 연락해. 이 음성 파일 정밀 분석 의뢰하고 동시에 법적 대응도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병행하고 사설조사업체까지 동원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교한 조작 파일을 제작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었을 테니까요. 1시간 남짓 후 국내 최고 수준의 음성 분석 전문가인 김 박사가 도건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대학에서 음향공학을 전공한 후 20년 넘게 포렌식 분야에서 활동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회장님, 일단 들어보니 상당히 정교한 작품이네요. 진짜 제 목소리인가요? 기본 음성은 회장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장 구조와 호흡 패턴을 보면 명백한 편집의 흔적이 있어요. 김 박사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파의 잔향이 서로 다릅니다. 이 부분은 사무실에서 녹음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차 안에서 녹음된 것 같아요. 그럼 조작된 거네요? 네,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AI 음성 합성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날 밤 도건은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40년간 한 걸음 한 걸음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는 심정이 어떤 건지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난 도건은 최은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별 씨, 있는 돈 다 써도 좋으니까 끝까지 가자. 회장님, 이건 나 개인의 명예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매장하려 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최은별의 목소리에도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 역시 이번 일이 단순한 개인적 공격이 아니라 조직적인 음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전날부터 작업을 시작한 사설조사업체에서 흥미로운 정보들을 속속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PR브릿지 업체의 계좌로 지난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이 입금됐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한 번의 큰 금액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계좌에서 분산해서 송금된 흔적이 발견됐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중 일부가 회사 내부에서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총무팀에서 관리하는 법인카드로 PR업체의 경영 컨설팅비 명목의 대금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된 거예요. 결제 승인자는 바로 유성민 팀장이었습니다. 도건은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내부 핵심 임원들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조직적 공작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도건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아직 한산했지만 관리실에서는 이미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민서가 할아버지의 출근과 함께 와서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건은 관리실 문을 살며시 두드렸어요.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민서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도건을 보자 살짝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순찰 돌러가셨어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도건은 아이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평소 위험 있는 회장의 모습과는 달리 할아버지 같은 따뜻한 표정이었어요. 민서도 조금씩 긴장을 풀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그날 빨간 넥타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그런 걸 알았니? 아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도건은 더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 민서가 나쁜 짓 한 건 아니잖아. 오히려 날 도와준 거니까. 그제야 민서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책가방을 뒤지더니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분홍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발표할 때 쓰는 그런 제품이었죠. 이걸로 들었어요. 민서는 할아버지가 학교 발표 수업을 위해 사준 녹음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른 새벽 할아버지가 순찰을 나간 사이에 복도에서 무서운 대화를 들었다는 거였어요.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에 낯익은 목소리들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회장이 고민하는 가격보다 조금 낮게 내. 그러면 바로 사인할 거야. 유성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도건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넥타이 도청으로 오늘 발언 뽑아. 이번엔 노기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짜깁기 오디오는 준비돼 있어. 불륜설로 여론몰이하고. 길성재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도건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우연히 확보한 이 녹음이야말로 거대한 음모의 핵심 증거였던 거예요. 모든 계획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작은 목소리로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저께 새벽 할아버지가 건물 외부 순찰을 나간 사이에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복도 저편에서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른들의 업무 이야기려니 했는데 점점 무서운 단어들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도청, 함정, 감옥 같은 말들이었어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듣던 단어들이라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녹음을 해뒀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회장님을 해치려는 내용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넥타이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는 말씀드렸니? 아직 안 했어요. 할아버지 걱정하실까 봐서. 도건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거였어요. 민서야,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회장님이 다치셨어요? 안 다치셨죠? 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도건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민서 덕분에 안 다쳤어. 정말 고마워. 그때 관리실 문이 열리며 오상욱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보안팀장인 그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회장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네요. 내사 단계를 거쳐서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도건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서의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상욱이, 이것도 함께 제출하자. 오상욱은 작은 녹음기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건이 간단히 설명해주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타야. 민서에게는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 녹음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잡힐 거라고 설명하며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벌 받아야죠. 아이의 당당한 대답에 도건은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11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아이였어요. 1시간 후 회사 포렌식 팀이 민서의 녹음을 정밀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녹음은 완벽한 원본이었어요. 어떤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도 없었거든요. 녹음 상태도 매우 선명해서 음성 주인들의 신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유성민, 노기훈, 길성재 세 사람의 목소리가 각각 뚜렷하게 식별됐어요. 성문 분석 결과도 99.9% 일치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충분히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죠. 도건은 이제 완벽한 증거 트리오를 갖게 됐습니다. 첫째, 넥타이에서 발견된 도청장치라는 물리적 증거. 둘째, 조작된 음성 파일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라는 과학적 증거. 셋째, 민서가 녹음한 공모자들의 직접 대화라는 결정적 증거까지 말이에요. 오상욱은 즉시 검찰 제출용 자료 정리에 착수했고 최은별은 형사고발장이 완성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배임 교사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법 도청, 문서 조작, 여론 조작 등 총 12개 혐의로 고발한다는 것이었어요. 각 혐의별로 관련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법무팀에서는 민사소송 준비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도건은 다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이 용감하고 똑똑한 아이에게 할아버지한테도 자랑스럽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민서야, 이제 회장님은 안전하죠? 응, 이제 완전히 안전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안전해진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위험해진 거야. 민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관리실 문이 열리며 장태식 소장이 들어왔어요.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회장님이 손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도건은 장태식에게 민서가 어떤 일을 해냈는지 간단히 설명해줬어요. 할아버지는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날 오후 도건은 검찰청에 직접 출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했어요. 담당 수사관은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정도면 공모관계가 명확하네요. 내일 새벽에 관련자들 동시 압수수색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 어린이 녹음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네요. 도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를 구해줬어요. 검찰청을 나서며 도건은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며칠 동안 먹구름 같았던 마음이 오랜만에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멀리 보이는 회사 건물을 바라보며 도건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법의 시간이다. 새벽 5시. 서울 곳곳에서 검찰 수사관들과 디지털 포렌식 팀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건이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준비된 대대적인 수사였어요. 이번에는 그들이 먼저 문을 두드릴 차례였습니다. 강남구 한 고급 아파트에서는 총무팀장 유성민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인터폰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거든요. 문을 열자 수사관들이 영장을 내밀었어요. 유성민 씨, 배임 교사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저항할 틈도 없이 수갑이 채워졌어요. 같은 시각 법무차장 노기훈의 집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잠옷 차림으로 체포됐죠. PR 대행업체 대표 길성재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다가 붙잡혔어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박재우 부사장의 체포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박재우 씨, 검찰입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어왔을 때 박재우는 서류를 파쇄기에 넣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배임 교사, 명예훼손, 불법 도청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박재우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증거라도 있어. 하지만 수사관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동시에 여러 곳에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PR 브릿지 사무실에서는 서버 전체가 압수됐어요. 그 서버에는 도건의 넥타이 도청 로그, 음성을 문장 단위로 분절해서 저장한 파일들, 허위 보고서의 여러 버전들, 그리고 기자들과의 유통 리스트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서버를 열어보며 혀를 찼어요. 이 사람들, 증거인멸을 생각도 못했네. 자금 송수신 내역도 완벽하게 복원됐습니다. 총무팀에서 PR 업체로 흘러간 돈, 그리고 그 돈이 다시 여러 기자들에게 분배된 흔적까지 낱낱이 드러났어요. 오전 10시, 도건의 회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은 착잡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건을 의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진실이 밝혀지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박재우 부사장의 직무 정지를 가결합니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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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장일치였어요.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 전면 개편과 준법 감시 체계 강화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한편 포털 사이트들은 앞다퉈 정정 보도를 게시했습니다. 며칠 전 도건을 매장했던 그 기사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과문도 메인 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도건에게 가장 뜻깊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이 보낸 응원 메시지들이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직원들이 회장실로 편지와 꽃을 보내왔습니다. 회장님, 믿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도건은 이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뭉클함을 느꼈어요. 2달 후 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방청석에는 도건과 최은별 그리고 오상욱이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재우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유성민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노기훈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길성재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공작으로 무고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업 경영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며 도건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된 거였어요. 하지만 도건의 진짜 관심은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에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그는 즉시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어요. 가장 먼저 상징물 반입 및 검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 심지어 넥타이까지도 보안 검사를 받도록 했어요. 또한 내부 제보자 보호 채널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여론 조작에 관여했던 모든 인력에 대해서는 영구 배제 원칙을 세웠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앞으로 우리 회사는 사람의 목소리가 기준이 될 겁니다. 도건은 전 임직원 앞에서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위기를 함께 견뎌낸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경비소장 장태식과 그의 가족에게는 회사 근처 아파트를 제공했어요. 더 이상 좁은 관리실에서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였죠. 무엇보다 민서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까지의 모든 학비를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한 장학증서였어요. 민서야, 내가 회사를 구했어. 아니, 우리 모두를 구했지. 민서는 장학증서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도 이제 안전하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민서에게는 도건을 위한 깜짝 선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혼자 그려온 그림이었어요. 그림 속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편안하게 서 있는 도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관리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할아버지와 민서의 모습도 그려져 있었어요. 마치 한 가족처럼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빨간 넥타이 안 해도 돼요. 민서의 순수한 말에 도건은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도건은 그림을 받아들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그림이 그에게는 어떤 상장보다도 소중했어요. 사무실 벽에 그림을 걸어놓고 바라보며 도건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지킨 건 거래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였구나. 이제 회사는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권위와 위계보다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11살 소녀의 용기와 할아버지의 묵묵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도건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힘이란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배운 시간이었어요. 내가 먼저 바뀌면 회사도 바뀐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자가 되겠다는 약속이었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꼬마의 관찰력이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한 회사의 존폐를 가를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